단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닷컴 버블, 이게 전부 대통령 선거 있던 해에 있었거든요. 대통령 선거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 달에 하니까 선거가 있던 해에 초대형 조정들이 왔었어요. 저는 크립토 마켓에 지금 풀타임으로 한 5년, 6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크립토 가상자산 운용, 그리고 또 운용 관련된 리서치, 그리고 또 그 외에 사업 개발 등을 하고 있고요. 크립토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는 전통 금융 시장에서 주로 채권 중심으로 운용을 좀 오래 했습니다. 13년 정도. 채권, 그리고 또 주식, 그 외에 FX나 관련된 파생 상품들 운용하고, 또 때로는 상품 세일즈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미국의 선거라는 거는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시장에 영향을 줘왔거든요. 항상 그랬습니다. 4년마다 있는 이 선거가 그렇게 영향을 줘왔고, 특히 재선 때는 더합니다. 왜냐하면은 재임 중인 대통령이 자신이 후보이기도 한 거라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지금 현재 주가가 날아가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그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재정 정책이 됐던 어떤 방법이 됐던 하반기에는 어떤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단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또 닷컴 버블, 이게 전부 대통령 선거 있던 해에 있었거든요. 예. 대통령 선거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 달에 하니까 선거가 있던 해에 이 초대형 조정들이 왔었어요. 선거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11월 선거 전에 막상 지금 이제 6월 달 사실 보면은 위험 요소들은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7 좀 AI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최근에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 날라가고 그 종목들이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 지수에 대한 이 기여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날아가면은 지수 자체도 좋아 보이고 하지만 사실 반대편에 안 좋은 영역이 많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아닌 또 다른 국가들 대부분 좀 어렵고요. 우리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표정 좋은 분들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이 시장의 크래시는 올 수 있어요. 어떤 이유가 돼서 올지는 모르지만 뭐랄까요? 대선 전에 랠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지금까지도 좀 랠리를 해왔지만 그거를 너무 그 불변의 진리처럼 받아들여도 위험하다. 그 얘기는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캐시를 한 20% 정도는 그냥 아예 깔고 가라. 진짜 큰 조정이 오거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이 캐시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사실상 투자의 심리적인 갑옷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제가 캐시를 좀 일부 항상 가져가라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막상 그 크래시가 오면 갖고 있는 종목들 다 빠지거든요. 투자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때는 기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안전자산이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금도 같이 빠지거든요. 예, 가장 좀 안전해 보이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빠지냐면 전부 현금 갖고 싶어가지고 갖고 있는 거 다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어쨌든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포지션도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은 존재는 해야 된다.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몰빵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특히 이제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일수록 한 방에 다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트럼프가 원래부터 친 크립토는 아니었습니다. 예, 지난 재임 때도 그랬고요. 그때 보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트코인을 전 이전부터 좋아했으니까, 트럼프가 트위터를 한창 왕성하게 할 때도 달러를 극찬을 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거나 좀 다소 부정적인 멘트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트럼프가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고 지금은 표를 얻기 위해서도 한 가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도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실제 그 크립토 시장의 영향력도 많이 커졌고,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이런 그 패권 전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 비트코인 또한 전략 자산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사저에 그 채굴 기업들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채굴 기업들 채굴해가지고 전부 우리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찍었으면 좋겠다. 뭐 사실 그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서 채굴하는 것들 진짜 미국 내에 계속 좀 리테인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 채굴 기업들에 대해서 뭐랄까요, 뭐 약간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리고 또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그 관점을 이제 전향을 한 거죠, 트럼프가. 그 과정에서 어쨌든 지지율도 뭐 분명히 올라갔을 거고요. 최근에 그런 발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자기는 크립토 대통령이다. 약간 이제 그런 이미지가 굳혀지는 것 같아요. 반면 바이든 또한 이제 사실 지난번 우리가 이더리움 ETF 승인이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바뀌면서 될 때도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좀 살려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립토 싫어하는 분도 분명히 또 있거든요. 그 표라도 잡아야겠다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구도는 이제 그런 구도가 됐죠. 그건 아마 트럼프가 원해가지고 된 구도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런 구도가 됐고, 그렇지만 선거 이후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민주당 지금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런다고 크립토가 망할 것 같냐?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왜 그러냐면 선거는 선거고요. 선거가 된 이후에 그 4년이 바이든이 만약에 된다면은 그 4년이 진짜 재임의 어떤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때거든요. 그리고 진짜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때이고 재선 그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국익에 앞서는 의사결정들을 하게 될 거고요. 크립토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관점이 아니라 국익에 도움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그리고 산업 육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 그 과거에 힐러리 캠프 쪽에 이제 뭐 등용될 뻔도 하고 했던 그 레리 핑크 지금 블랙락의 수장이죠. 레리 핑크는 이제 뭐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완전 민주당의 아주 적극적인 지지자였고 뭐 그랬던 레리 핑크가 사실 지금 이런 크립토 씬을 또 그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 산업을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무조건 크립토 싫어하고 그런 것도 아니라고 봐요. 예. 트럼프는 사실 밈코인을 논하기 이전에 트럼프 NFT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재작년이었나? 트럼프 NFT가 있었고 그 NFT는 트럼프가 트럼프 캠프에서 직접 한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트럼프가 NFT에 관해 직접 홍보하는 영상을 찍어서 당시에 그 판매하는 페이지에 영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처음 판매할 때 저도 샀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트럼프는 그라운드를 선거를 하기 위한 그라운드를 진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좀 느꼈어요. 예. 어쨌든 이제 그거 하면서 그 이런 뭐 블록체인 씬이라고 할까요?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첫 번째 어떤 움직임이었고 밈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관련된 밈코인 가장 유명한 게 마가거든요. 마가가 뭐냐면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에크로님을 따가지고 MAGA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코인을 발행한 거는 이제 트럼프는 아니죠. 누군가가 발행을 하고 트럼프의 지갑에다가 이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뭐 한 100억 이상의 어떤 가치가 형성되어 있고요. 근데 트럼프 자체가 제가 보면은 인터넷의 하위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과거에도 사실상 이 크립토 씬의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이제 트위터 공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여론도 조성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트위터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트럼프는 트위터의 제왕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계정이 잘려갖고 안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쪽 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밈 현상들 그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소통하고 그들의 사이에서 어떤 유행을 선도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밈을 갖다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크립토에 대해서 이제 내가 스탠스가 바뀌었다, 난 지지한다 이런 걸 했을 때 트럼프 관련된 밈이 이제 폭등을 했고 그 이후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체인별로 뭐 트럼프 관련된 밈 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양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은 뭐 관심 갖고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잠잠해졌다고는 하지만 잠잠해진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이제 데일리로 마켓을 이제 매일 모니터링 하다 보면 여전히 가장 많이 오른 코인들, 가장 많이 내린 코인들은 뭐 시총 100위권으로 보든 300위권으로 보든 항상 밈 코인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왕성하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사실 밈코인들만 가격이 좀 빠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정받았고 일부 밈코인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가격 하락이 적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밈코인이 왜 잠잠해졌냐라기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알트코인들 중심의 밈코인이 있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전 예스. 예, 여전히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밈이라는 섹터입니다. 예, 여전히 그러하고요. 만약에 하반기에 강세장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도 밈이 제일 세게 갈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 밈이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 많이 받는 이유는 뭘까? 이걸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코인들이 시장에 등장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2016년도 뭐 17년도 새로운 알트코인들 만들어지고 할 때는 정말 그 누구든지 대중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ICO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더리움은 누구나 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걸 샀던 사람 중에 엄청나게 큰 부자들이 될 수가 있었죠. 불과 몇 년 사이에. 왜 이더리움이라는 게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뭐 아주 좋은 개발진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팀들, 막 블록체인에 뭐 어떤 새로운 걸 혁신하겠다 나오는 팀들이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 코인들은 전부 이름이 알려져 있는 VC들이 초기에 이제 VC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프로젝트들이 그 자금으로서 사업을 초기에 영위해 나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한 다음에 중화 거래소에 등장하면 그때서야 이제 개인들이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미 밸류가 많이 높거든요. 예. 한마디로 이더리움을 완전 초기에 사야 되는데 이미 이더리움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혹은 뭐 500만 원, 1000만 원 돼 가지고 상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크립토 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변동성이 시장이 너무 높기 때문에 리턴에 대한 기대치도 높거든요. 여기에서 연 수익률 10% 정도 먹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크립토를 그냥 완전 노출하고 그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소수란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높은 수익률을 원하고 적어도 두세 배, 많게는 뭐 100배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튀겨져 가지고 상장되면 보통 또 가격이 바로 빠집니다. 예. 그리고 이미 투자된 것들 그다음에 뭐 팀 물량 이런 것들 이제 저 언락 스케줄을 따라 가지고 계속 매물로 나오고 그러면 그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밈코인들이 등장하는 방식은 과거 이더리움이 등장했던 것처럼 그렇게 등장하거든요. 페어 론칭 해가지고 완전히 밸류가 아주 작을 때 우리가 그냥 뭐 PD님 포함해서 우리가 팀을 만들어갖고 스타트업 팀을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 어쨌든 가능성이나 이런 것만 보고도 아주 낮은 밸류로 투자를 받아도 5억, 10억 밸류 정도는 받을 수 있거든요. 팀만으로도. 예. 그런 밸류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밈코인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밈코인들을 가지고는 100배, 1000배, 만배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밈코인들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찍어내고 관심을 갖는 거고요. 그다음 밈코인 제작 비용도 굉장히 낮아졌어요. 누구나 그런 걸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아지면서 누구나 클릭 몇 번 해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밈코인들이 좀 많이 각광받는 겁니다. 그리고 밈코인들이 단순하게 그냥
그냥 뭐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잘된 밈코인들은 그 중에 그 커뮤니티를 가지고 또 실질적인 비즈니스 영역으로 넘어가거든요. 뭐 시바이누 같은 그런 걸 보면 단순 밈코인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시바이누를. 예.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 그 참여자들이 스마트하기 때문에 밈코인들이 각광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재밌죠? 예. 그래서 밈코인들이 하반기에도 저는 주목받을 걸로 보는 거예요. 시장이 투기적이어서라기보다 시장이 스마트해서라고 보는 거죠. 그 이유를. 진짜 기회가 살아있는 곳을 그렇죠. 찾아간다는 예. 거죠. 남들이 다 해먹고 높은 가격으로 팔아먹으려고 상장되는 코인들 싫다 이거예요. 예. 차라리 내가 키워가지고 그냥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같은 데서 아주 초기에 성장하고 나중에 이제 이게 거래량도 많아지고 저 시총도 좀 커지고 하면은 중앙화 거래소들이 하나씩 둘씩 상장시키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성장 과정을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위험이죠. 고위험이지만 굉장히 또 높은 수준의 리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크립토 씬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니즈에 사실 더 맞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참여자들이 지금은 제가 볼 때 뭐 저도 사실 오히려 그런 포트폴리오도 괜찮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크립토 포트에 상당 부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일부 그 좀 위험한 어떤 베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밈코인 같은 것들을 좀 잘 발굴해 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뭐 아주 주요한 어떤 인프라가 되는 그런 알트코인들 발굴해 가지고 뭐 중기로 끌고 가고 몇 년씩 끌고 가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만 밈코인을 그냥 색안경을 끼고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다. 왜? 그 배경을 보면은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돈을 벌려고 하면은요. 항상 남들보다 부지런하거나 번거로운 것들을 해야 돼요. 예. 그게 비단 투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뭐 3D 업종 사실은 똑같은 뭐 커피 서빙하는 것보다는 돈 더 잘 벌지 않습니까? 시급이 높고. 예.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좀 더 뭐 더럽거나 냄새가 나거나 그런 일들이 시급이 당연히 더 높죠. 투자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국내 거래소도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밈코인들 조금 상장시키고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밈코인 상장은 이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지코인, 시바이누 정도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시총 100위권 내에 밈코인에 8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최상위권 거의 10위권에 와 있는 2개만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런 밈코인들은 어디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느냐? 이제 해외 거래소에 가야 돼요. 해외 거래소. 예.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 트래블룰 되어 있는 거래소들이 있거든요. 그 거래소들 중에 일부가 밈코인들을 취급하고 있고 그 거래소에도 없는 거다 하면 또 그 거래소에서 트래블룰 되어 있는 데서 또 가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아니면 탈중앙화 거래소에 가야 되고 탈중앙화 거래소가 사실은 제일 원시적인 영역이죠. 대신 거기는 또 별도의 자기 지갑을 만들어 가지고 좀 지갑을 처음 쓰는 분들은 또 번거롭거든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사실 거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근이 어렵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초기의 프로젝트들을 만날 수 있기는 합니다. 예. 반대로 얘기하면 업비트에 상장될 시점이 된다고 하면 이미 밸류가 상당히 높겠죠. 예. 그 이후에도 가격이 더 상승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이미 성장한 거죠. 이제 본인이 사실은 그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육성을 하고 그래야지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업비트에서 샀는데 100배를 기대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예. 업비트는 거의 마지막에 상장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좀 논쟁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상장에 대한 규제 같은 부분들이 좀 더 타이트한 면이 있고 특히 뭐 규제도 규제지만 업비트 같은 경우는 스스로 더 타이트하게 하는 면이 있어 보여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마지막에 상장하는 거래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예. 그래서 정작 그 거래소를 중심으로 거래를 한다고 하면 비트코인을 거기 사는 거는 오케이. 어차피 성숙한 코인이니까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유망한 알트코인을 발굴하겠다? 발굴하고는 안 맞는 거죠.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그라운드에서 하겠다라는 거는 본인이 어떤 방식의 어떤 투자를 하겠냐라는 거하고 좀 관련이 있고, 내가 이제 새로운 어떤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해가지고 아주 소액이더라도 초기에 좀 하고 싶다. 왜냐하면 밈코인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유망한 거를 아주 초기에 발견할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정말 100배, 1000배, 만배를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10만 원 가지고도 1000만 원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특히 젊은 층들은 그런 걸 기대할 텐데 현실적으로 업비트에서는 어려운 거죠. 그거는. 예. 그래서 그게 뭐 다 장단이 있긴 합니다. 좀 더 리스키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제가 누구나 이런 거 다 하라고 등 떠밀고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장단이 있고, 알고 안 하는 거랑 몰라갖고 안 하는 건 또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밈코인은 좀 어쨌든 각광받는 이유도 이런 이유들이고, 그리고 밈코인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 13F 보고서가 나왔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서도 이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일단 13F가 뭔지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3F 보고서는 미국에서 1억 달러 이상, 1억 달러 이상 맞죠? 예, 1억 달러 이상을 거기서 투자 운용하고 있는 기관들, 꼭 미국 기업 아니어도 전부 이제 그 리포팅을 해야 됩니다. 그게 3월, 6월, 9월, 12월 분기 말 기준으로 45일 이내 이렇게 리포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매번 이제 우리가 13F 보고서는 뭐 소위 말해 투자 구루들 있지 않습니까? 뭐 유명한 투자자들 조금 뭐 한 달 반 정도 늦은 시기긴 해도 그들의 어떤 포지션을 한 달 반 전에 그들이 포지션이 어떻게 3개월마다 어떻게 바뀌었나 또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보고서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크립토 시장에도 이제는 13F 보고서가 이슈가 되는 것이 비트코인 ETF가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한 13F 보고서를 리포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기관들은 다 보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막상 까보니까 이제 수백 개의 기관이 비트코인 ETF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를 한 거죠. 3월 말 기준으로 갖고 있다라고 보고한 거고, 특히 이제 뭐 이슈가 많이 됐던 게 그 블랙락에서 하는 IBTC입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0여 기관이 갖고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쇼킹한 수준인 게, 신생 그 ETF가 이제 13F 처음 보고할 때 400개 기관이 갖고 있다 보고하는 경우는 이거는 거의 없는 케이스예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 보고 때 수준은, 왜냐하면 ETF가 막 나온 거잖아요. 막 나온 거잖아요. 진짜 최대라고 해봤자 3개월 단위로 보고를 하는 거니까 첫 번째 리포팅 때는 길어봤자 3개월인 거고, 뭐 짧으면 뭐 한 달, 두 달밖에 안 된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 ETF가. 처음 나왔을 때는 AUM도 되게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잘 안 건드려요. 그 종목들을. 어떤 신규 종목이 상장을 해도 뭐 아주 대형 종목들 아니면 잘 안 건드립니다. 일정 기간 동안 좀 지켜보고, 왜냐하면 초기에 상장했을 때 변동성도 크고 가격 안정화가 돼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상장 직후 ETF 또한 상장 직후의 어떤 ETF들 뭐 그런 것들은 편입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에릭 발추나스라고 그 블룸버그의 ETF 담당하고 있는 에릭 발추나스가 그런 리포팅을 했더라고요. 이거 처음 나오면은 20개 정도만 들어와도 굉장히 많은 거다. 그 굉장히 레어한 케이스다. 근데 400개가 블랙락 ETF를 담은 거죠. 400개 이상의 기관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관심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ETF의 등장 자체가 13F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ETF의 의미는 매우 이례적으로 놀라운 히트 상품이다. 이 비트코인 ETF 자체가. 그리고 아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잔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뭐 미국이 대부분이거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ETF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이 거의 이제 87% 정도 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나머지가 한 13%, 뭐 주로 이제 유럽하고 뭐 얼마 전에 상장했던 홍콩 이런 기관들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잔고들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좀 빠지긴 했어요. 그리고 최근 2, 3주 사이에는 2주, 3주 전까지만 해도 들어오는데도 가격이 좀 빠지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ETF가 자금이 쑥 들어오면 가격이 오르는 모습들을 이제 한 3월까지는 그렇게 보여왔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 CME에 있는 비트코인 선물을 매도하고 그다음에 ETF가 지금 거래 수수료가 뭐 지금 제로인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매수하면서 현 선물 간의 갭을 먹는 이런 헤지펀드 플레이들이 많이 유입됐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제 일부 포지션은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실제 선물의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되거든요, 구조적으로. 예. 요거는 뭐 설명하자면은 조금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선물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갭을 갖다가 먹는 그런 거래들이 있는 거죠. 비트코인 선물은 3개월 단위로 이제 CME에 상장돼 있는 선물은 3개월 단위로 만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선물을 갖다가 알고 있는 게 퍼페추얼 퓨처스를 대부분 이제 거래소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만기가 없는 걸로 다들 알고 있지만 대부분 원래 선물은 만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CME에 있는 그 비트코인 선물은 3개월 단위에 만기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매도치고 현물을 매수하고 그리고 만기가 되면 결국에는 이제 가격이 일치하게 되거든요. 그 갭을 먹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ETF가 계속 들어왔지만은 뭐 가격 반영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어쨌든 ETF의 유입은 아마도 올해 말이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ETF 흐름은 그러하고 고래들이 샀다. 그 부분은 그 고래는 사실은 ETF를 산 고래가 아니라 온체인상에서 그 매수한 고래들입니다. 그래서 이 흔히 이제 우리가 고래라고 하는 게 그럼 고래가 누구냐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뭐 저기 뭐야 뭐 100만 불 이상 뭐 최소한 비트코인은 100만 불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지갑 정도 돼야지 뭐 고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00만 불이면은 뭐 지금 현재 환율로 하면은 뭐 13억, 14억 그 정도 이상은 돼야지 그것도 고래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그 정도부터는 좀 그래도 뭐 투자를 하는 지갑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 지갑들 뭐 100만 불, 1000만 불 뭐 이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지갑들의 어떤 움직임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최근에 매집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반면 지갑에 되게 소액을 가지고 있는 지갑들은 오히려 계속 팔고 있는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을 계속 줄이고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최근에 흥미로운 부분들이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역사가 반복되는 모습은 개인들, 리테일들, 그러니까 고래가 아닌 개미들의 지갑들이 수량을 줄이다가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요. 예. 그래서 요 기간들이 일정 기간 좀 지나고 나면은 좀 본격적인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가 또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공감이 되네요. 예. 비트코인 폭락이 많이 쉽게 안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뭐 좀 지켜보긴 해야 돼요. 고점 대비해서 한 30%, 25%, 30% 정도의 조정은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예, 그래서 그 정도 경험을 했고 이제 어쨌든 요 반감기 이후에 하반기나 내년까지 해가지고 강세장이 이어진다고 하면 현재도 강세장의 흐름의 초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강세장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20%, 30% 조정은 여러 차례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정들은 있을 것 같고 그때마다 비트코인의 뭐 큰 폭락은 안 온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긴 있었어요. 근데 피디님 말씀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비트코인의 ETF가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지금 ETF 시장이 완전 초기잖아요. 지금 뭐 미국에서 1월부터 했으니까 현재 6월이니까 이제 5개월밖에 안 됐고 하반기 어떤 흐름으로 보일지 좀 지켜도 봐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미 비트코인 ETF에 들어가 있는 물량이 100만 개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2,100만 개예요. 그 중에 거의 한 5% 정도가 지금 ETF에 잠긴 셈이고, 그리고 또 뭐 로스트 코인도 또 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또 ETF에 더 많은 물량들이 잠긴다는 거를 감안한다고 하면 뭐랄까요? 바깥쪽에 온체인이라든지 뭐 선물 거래 그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하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뭐 가격이 많이 움직이고 하는 그 영향력들은 점점 더 줄 것 같긴 합니다. 예. 폭락이 안 올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지언정 그것은 줄 것이다. 그리고 또 기관들의 참여자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더 많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 또 변동성 또 줄어들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관들은 이 어떤 자산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툴 같은 것들을 맨날 만들고 그들끼리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그런 로직들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가 공유하면서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마켓이 움직여 간다고 하면 그 변동성은 자연스럽게 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인 거죠. 유럽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뭐 캐나다도 인하를 했다고 하고, 사실은 지금 뭐 인상한 국가들도 있지만은 다수의 국가들은 인하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겠냐. 사실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건 자금의 차입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인하를 기조적으로 그냥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간다. 이 정도의 그 국가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유럽 같은 경우도 요번에 매파적 인하라는 독특한 이제 그 표현들이 회자되기 시작했는데 인하는 했지만 인하할 상황이어가지고 인하했다기보다 너무나 경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인하를 했고 시장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총재님의 발언이 있었죠. 라가르트 총재님의. 그런 흐름을 볼 때는 이러한 형식의 인하가 비트코인의 가격에 주요한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여러 국가들의 어떤 그 통화 정책보다는 미국 하나의 통화 정책의 영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통화 정책 혹은 재정 정책으로 돈을 풀거나 뭐 이런 어떤 좀 더 완화적인 어떤 흐름이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지금 국가들 기존의 한 국가들의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좋죠. 알트코인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조정받았으면 양반인 수준이고 잘 방어가 됐다라고 얘기할 만한 수준이고 50%, 뭐 7, 80% 빠진 것도 많습니다. 물론 나름 이 와중에도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도 아주 극소수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이제 항상 시장은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 강세장에서도 이제 저는 한때는 아예 비트코인만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 또 있었는데 알트코인이 많이 빠지고 할 때 다들 이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비트코인 중심의 포트였기 때문에 뭐 그게 전혀 그 공감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불과 뭐 한 1년 내외 지나고 나니까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강세장이 본격적으로 오니까. 비트코인도 물론 가격이 몇 배가 올랐지만 그 수준이 아니라 알트코인은 이제 뭐 몇십 배가 올라 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제가 그때는 오히려 박탈감을 살짝 느끼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거든요. 그 기억들을 좀 교훈으로 삼는다면 사실 지금 이 시점이 좋은 알트코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라고 봅니다. 예. 이미 알트코인들을 뭐 자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가지고 이미 이제 잔뜩 들고 있어가지고 손실이 많이 나 있고 괴로운 분들의 경우에는 이거를 계속 갖고 갈지 손절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사실 하고 계시겠죠 지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역시 비트야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리고 저는 항상 비트코인을 막 절반 이상 가져가시기를 권고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알트코인을 살 때는 정말 남들이 힘들어할 때 사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남들이 각광을 하고 좋다고 관심 가져봐라 하고 그럴 때는 오히려 경계하고 조심하는 게 맞고 이렇게 안 좋다 할 때 오히려 살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유튜브 보고 투자하면 망한다. 우리 이것도 유튜브 채널이지만 그 왜 그러냐면 유튜브 채널은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투자를 지금 이거 사세요. 이거를 콘텐츠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시점에 많이 화제가 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게 왜 화제가 되고 있고 왜 이게 올랐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내용인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대형 유튜브 채널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특정 채널을 언급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뭐 슈카월드라든지 그죠? 뭐 김작가 뭐 이런 채널들을 보면은 뭐 200만, 300, 400만 뭐 이렇게 되는 채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채널들은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채널들이기 때문에 구독자가 너무 많고 그래서 성공한 채널들이고 그래서 그런 데서 언급하면 오히려 이제 그때야말로 조심할 때죠 사실은. 예. 그래서 유튜브 보고 하는데 우리 운날 책방 보고 한다고 망한다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를 보고 투자에 대한 관점을 꼭 그게 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에 있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특히 대형 채널에서 이슈가 될 때는 오히려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고 어찌 보면 지금 알트코인 질문하셨지만 알트코인을 지금 무슨 알트코인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아주 작은 채널들은 그렇게 하는 데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가 알트코인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질 때가 아닌가. 오히려 이제 반대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나름의 로직이 있으실 겁니다. 있으실 거고 그거를 계산해 한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로직은 만들기 나름이고 계산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이 우호적으로 보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관점이 있거든요. 비트코인 수량 자체는 제한되어 있고 비트코인을 관심을 가지고 하다가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관심이 없었다가 혹은 잘 몰랐다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가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이 어떤 알아가는 과정은 약간 비가역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시장에서의 수단인 가치 저장 수단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비트코인의 가격을 매기는 건 결국 달러라든지 코리안 원화라든지 기존의 화폐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은 그 구매력은 뭐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든요. 뭐 그렇게 본다면은 비트코인이 10억 가고 100억 가고 1000억 가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죠. 어찌 보면 시간의 문제인 거지. 그 시간이라는 건 화폐가 또 얼마나 많이 풀리고 화폐가 가지고 있는 그 구매력의 본질적인 희석이 어느 정도 빠르게 되느냐 그 시간의 문제인 거지. 뭐 5억 간다, 10억 간다, 100억 간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물론 언제까지 얼마 간다 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그게 확산되는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의 어떤 그 계산을 통해 가지고 뭐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저 또한 언젠가는 100억 가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크립토 마켓에 지금 풀타임으로 한 뭐 5년, 6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크립토 가상자산 운용 그리고 또 운용 관련된 리서치 그리고 또 그 외에 뭐 사업 개발 등을 하고 있고요. 크립토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는 전통 금융 시장에서 주로 채권 중심으로 운용을 좀 오래 했습니다. 한 13년 정도 채권 그리고 또 주식 뭐 그 외에 FX나 뭐 관련된 파생 상품들 뭐 운용하고 또 때로는 뭐 상품 세일즈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옆으로 기고 있고 뭔가 좀 힘이 없는데 알트코인은 더 힘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알트코인 분위기 보면 고점 대비해서 뭐 30% 정도 빠진 종목들이면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종목들이고 뭐 50% 심한 경우에 70% 80%씩 빠진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손익이 안 좋은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그래도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뭐 대략적으로 한 10% 15% 정도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알트코인이 왜 빠지냐? 사실은 그 왜 빠지는지에 대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S&P라든지 그 나스닥의 그 주식을 보면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미국의 어떤 상황들은 좋은 상황이고 특히 이제 그 빅테크들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뭐 그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예, AI 관련된 종목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고
크립토 시장은 특히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성과가 좋지 않아요. 오늘 난 그 블룸버그 기사 보면 뭐 채권 수익률보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성과가 안 좋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그 크립토 시장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빠지냐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유 없이 흘러내리는 장세가 사실 어려운 장이거든요. 예. 근데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어떤 오르는 이유,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매번 사실 설명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2분기에 성과 좀 안 좋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반감기 이후에 ETF 플로우들이 계속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 주는 지난주는 이제 ETF 자금 유입이 마이너스였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좀 계속 유입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어느 정도 가격 반등하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빠지기 시작했던 것도 그 ETF의 어떤 그 매수의 어떤 질 문제가 좀 있어요. 이따가 다시 그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ETF의 실질적인 매수세가 아닌 약간의 허수가 있다. 이런 해석들이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알트코인들은 소외받는 그런 상황들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날 CPI 물가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9시 한국 시간 9시 반에 물가 발표하고 난 이후에 새벽 시간에 이제 FOMC 금리 결정이 있었죠. 물가 발표했을 때 이제 뭐 비트코인 잠시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반등하기도 했었는데 FOMC 회의하면서 이제 어찌 보면 뭐 올랐던 거 다 조정받고 그 이후로 계속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FOMC 회의에 6월 FOMC 회의의 내용은 결국에는 물가를 충분히 잡지 못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당장 할 수 있는 여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물가가 안정화는 좀 됐어요. 코로나 이후에 물가 폭등했던 부분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는 돈이 그만큼 풀렸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폭등했고 그랬지만 어느 정도 안정은 됐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다 볼 수 없거든요. 지금 레벨이 3%대 뭐 중반 정도 수준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때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는 시장에 이제 그릇된 어떤 시그널을 줄 소지가 있습니다. 다시 물가를 굉장히 좀 오르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사실 물가라는 거 오르기 시작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생기기 시작하면은 걷잡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3, 6, 9, 12월 FOMC에는 시장에 대한 프로젝션이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도표라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3월 대비해서 6월 점도표를 보면 3월 대비해서 6월 점도표가 좀 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 의원들이 뭐 점을 하나씩 찍는 것인데 지금은 1회에서 2회 정도 인하하는 수준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3회 뭐 이런 인하도 기대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레벨들이 좀 다 올라왔고 실제 다음 FOMC 회의가 뭐 7월 말 그리고 9월 중순 뭐 선거 전에는 그렇게 두 번이 남아 있는데 그 회의 때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불투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좀 더 잡혔다라고 되는 그 사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레이트도 더 지금 여기서 더 내려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사인들을 충분히 그때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조금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점도표라는 게 이제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점도표라는 게 와 올해 그래도 뭐 한 번 인하하고 두 번 인하한다라는데 대부분 연준 의원들 4명 빼고는 다 거기다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점도표를 되게 오랫동안 봤잖아요. 제가 2007년도 8년도부터 해서 이제 7년도부터 딜링룸에서 일을 했고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채권 운용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모든 FOMC 회의를 다 점도표 다 챙겨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점도표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점도표를 믿지 마라. 왜냐하면 점도표는 향후의 방향성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어떤 그 관점이지 그대로 실제로 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기간에 가 있으면은 가보면은 또 점도표는 또 바뀌어 있어요. 예. 그래서 3개월, 6개월 뒤에 프로젝션은 대부분 틀립니다.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 뭐 기준금리 방향에 대한 전망이라는 거는 이제 당장 닥친 뭐 요번 FOMC 요런 것들의 전망들 뭐 페드 와치 툴이나 요런 데 들어가 보면 이제 누구나 요즘에 인터넷에 쉽게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전망하는 내용들은 이제 대체로 맞아요. 왜냐하면은 당장의 결정에 관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거기서 결정되니까. 그렇지만 다음 FOMC, 그 다음 FOMC의 경우에는 그 사이에 얼마든지 여론도 바뀔 수가 있고 경제 지표 숫자도 바뀌고 그다음 외부 환경도 많이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바뀌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흐름대로 가면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아예 못할 가능성도 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는 제가 좀 더 그 다른 관점이죠, 그죠?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인하할 걸로 보고 있고 파월 의장님도 한 번 정도 인하할 것처럼은 얘기하셨거든요. 이제 뭐 그런 어떤 폭 같은 게 좀 더 줄어든 뉘앙스를 풍기긴 하셨지만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어쨌든 FOMC 회의가 지난 FOMC 대비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가 많이 후퇴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크립토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미국 증시는 오히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나스닥하고 그래도 코릴레이션이 높았는데 코인은 왜 빠지지? 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저도 사실 가지고 있는 의문이고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무조건 조정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이 안 좋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아서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의 입장이에요. 대부분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 유럽에 있는 사람들. 유럽이랑 캐나다는 실제로 금리 인하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통화 정책이 국가 간에 다 디커플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인하한다고는 했지만 한쪽에서는 오히려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유럽이라든지 캐나다 같은 데는 인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하에서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를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어쨌든 선거에 유리하기 위해서 경제에 영향을 좀 줄 거 아니냐. 대체로 선거가 있던 해에 그런 식의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통화 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으로도 사실 하반기에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는. 그리고 어쨌든 미국의 경기 지표 자체는 영 나쁘진 않거든요. 지금 지난번 고용 데이터 보면은 또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난판 페이로를 잘 나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 현재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될 유인이 강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일단 인하를 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특히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차입한 게 많고 한 분들 그런 분들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나라도 개인적으로는 인하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인하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하반기에. 어쨌든 기준금리에 대한 관점은 이러하고 그래서 인하를 안 하고 그냥 하반기에 동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립토 시장 자체는 뭐 변동성은 있겠죠. 그 뉴스들이 나오고 기대했던 것들의 어떤 기대치가 실제로 변화하고 할 때 항상 시장은 변동성을 만들거든요. 예.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하반기에 뭔가 경기 부양하는 그런 재정 정책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뭐 주가 더 랠리하고 크립토도 제 갈 길을 따라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뭐 가격을 갖다가 어느 수준까지 만약에 조정받으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겠냐라는 걸 언급하자면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만 불 초반까지 빠지더라도 전혀 그 좀 어색하지는 않아요. 지금 가격의 어떤 흐름으로 볼 때는 어색하지 않고 과거에 뭐 지난달쯤이나 제가 여기 출연했을 때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반감기 이후에 최대 조정 폭은 어디 정도겠냐라는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한 달, 두 달 전쯤에는.
그때 이제 주로 얘기하던 것들은 아무래도 채굴자들의 채굴 원가 부분, 그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 부분은 이제 뭐 5만 불 뭐 중반, 5만 불에서 5만 불 중반. 사실 채굴 원가 계산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도 기간마다 가격 다 다르게 좀 나오긴 하는데, 보수적으로 보는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 그 이하로 내려가긴 어려울 거예요. 어찌 보면은 최근에 증시하고 좀 디커플링 되는 부분도 채굴자들의 어떤 상황과 관련한 이슈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이제 앞서는 좀 지금의 어떤 장을 설명하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는 드렸지만 좀 다른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채굴자들이 실제로 최근에 보면 마라톤 디지털 같은 데가 매도를 했다고 뭐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이 왜 그러냐면 채굴자들이 캡슐레이션이 나오는 지금 구간이거든요. 채굴자들이 되게 힘들어요, 지금. 실제 채굴 기업들의 주가는 날아가는 종목들도 간간히 보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채굴 종목들도 주식들 트래킹을 하는데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주식들은 괜찮긴 하지만 그 내부 상황들을 보면은 좀 안 좋아요. 왜냐? 블락 리워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채굴 보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상황 자체는 안 좋습니다. 근데 매번 반감기 직후에는 항상 이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직후에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상당 수준까지 올라가고 나면 이 문제는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감기 직후에 우리가 이제 채굴 보상이 당장 줄어들었을 때 지금 3.125개지 않습니까? 줄어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때 이제 룬 프로토콜 그다음에 오디널스 뭐 이런 것들 거래가 좀 많이 되고 특히 룬 프로토콜이 반감기 직후에 나오면서 그 수수료가 폭증을 했었어요, 잠시. 그러면서 이제 채굴자들 그 수입에 상당 부분 기여가 된다,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룬이 어느 정도는 활성화돼가지고 돌아가고 있지만은 잘 되고 있는 종목들은 룬에서 나오는 뭐 밈코인 주로 밈코인들이죠. 잘 되고 있는 종목들은 또 중앙화 거래소 가가지고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거래가 중앙화 거래소로 또 거래 볼륨이 또 넘겨져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수료 레벨이 지속적으로 높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앞으로 좀 계속 트래킹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섞여 있는 거죠, 지금 상황들이. 그래서 어쨌든 채굴자들이 경영상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좀 비트코인 매도도 나오고 알트코인들은 좀 계속 소외받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좀 지속되고 사실 보면은 과거에도 반감기 직후에 바로 가격이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한 몇 달 정도 이런 시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관점에서 조금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바라보면은 뭐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보름 한 달 이렇게 보면은 막 그냥 숨이 막히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워낙 코인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아유 한 달 두 달 뭐 장 안 좋은 거 가지고 뭘 그래라고 얘기하면 그 한 달 두 달 사이에 알트코인은 막 70% 80% 빠져 있는 종목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을 부르고 이게 반복되면서 최근에 이제 한 달 사이에 알트코인들이 특히 안 좋은 거거든요. 질문 하나에 너무 이 얘기 저 얘기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FOMC 금리를 유지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닐 것 같고 최근에 안 좋은 요소들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결국에 극복될 문제다. 그리고 실제 그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서로 그 인수 합병들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정리되고 나면은 또 괜찮아질 겁니다. 예. 마운트 곡스 물량은 참 오래된 얘기죠. 마운트 곡스 피해자들에게 결국에는 이제 보상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수량 자체가 적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원화 기준으로 뭐 그게 수량이 13만 몇천 개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그게 13조, 14조 뭐 이 정도 되는 금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이 정도 물량이면은 이거 시장에 임팩트를 주는 물량인데 라고 싶어서 이제 항상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운트 곡스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좀 일관된 관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거를 시장에 그렇게 임팩트를 주고 하는 이슈다 보니까 보상을 주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아마 주어질 걸로 보여요. 뭐 누구는 먼저 주고 누구는 나중에 주고가 아니라 조금 단계를 거쳐갖고 몇 번에 나눠가지고 준다거나 이런 식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설사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았을 때 사실은 13년도부터 비트코인 14년도부터 마운트 곡스에서 그 거래하던 사람들이라면은
사실상 비트코인에 대한 아주 초기 투자자들이고 여전히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뭐 홀라당 다 판다? 그럴 가능성은 사실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이제 10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부 매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 매물 나온다고 하면 대략 한 절반 정도가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그게 적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예, 적은 물량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 분명히 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일회성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뭐 마운트 곡스 오히려 매물 나왔다라고 시장에서 확인되고 나면은 잠시 빠졌다가 금세 감아 올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하나의 어떤 잠재적 악재가 해소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시장은 항상 그 일회성 이슈들은 금세 소화해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ETF라는 호재성 이슈하고는 좀 반대인 거죠. 1월 10일쯤에 미국 비트코인 ETF가 이제 승인됐지 않습니까? 현물 ETF가.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1월 말부터 한 3월 중순까지 비트코인이 한 80% 정도 올랐어요. 근데 그때 들어온 물량이 사실 지금 마운트 곡스 물량이랑 되게 비슷한 수량이 들어온 거거든요. ETF 유입된 물량이. 그러니까 80%를 올릴 수 있는 물량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한 절반 정도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 그래도 한 30% 40% 정도 충격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합리적인 생각이고. 그렇지만 이제 제 말씀은 ETF 같은 경우는 계속 자금이 들어올 수 있고 이게 들어오고 다음 때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이제 그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고 일회성 이슈고 더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힘 발휘 못 한다는 거죠. 빠지면 오히려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가 매수 기회다 이러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항상 보면 일회성 이슈냐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냐 뭐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이슈냐 아니면은 그냥 마찰적인 그냥 이슈냐 이거를 대단히 중요하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마운트 곡스는 이제 마찰적 이슈죠. 일회성. 예. 그래서 임팩트를 줄 수는 있지만은 물량 자체가 뭐 몰려갖고 나온다고 하면 그래봤자 어차피 일회성 이슈다. 예. 그래서 요런 게 신경이 쓰일 수 있는 분들은 결국에는 뭐 레버리지를 가지고 선물이나 옵션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이제 청산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막 확 움직이면. 근데 현물 투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 신경 안 쓰셔도 될 문제라고 봐요. 저는. 예. 뭐 전통적인 악재들 뭐 사토시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지갑에 뭐 옮긴다 뭐 이런 뭐 악재들 이런 거 빼고 나면은 그리고 뭐 아주 극단적인 뭐 국가가 비트코인 개인 소유를 금지한다. 뭐 이런 것도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이슈인 것 같고 아주 먼 미래에는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당장 제가 볼 때 시장에 올해 하반기에 좀 일어날 수 있는 악재는 비트코인 ETF로 인해 가지고 자금 유입이 많이 될 걸로 기대했는데 정작 하나도 유입이 안 될 경우에 지금 수준이 그냥 계속 요 정도고 유입된다고 해도 사실상 현선물 차익 거래하는 그런 베이시스 거래 뭐 헤지펀드들이 들어와 가지고 숏 포지션하고 같이 잡는 물량만 들어오고 이게 만약에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지속되면은 시장 기대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약간의 시장에 대한 실망이 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오히려 좀 악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악재일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제 올해 비트코인의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드라이버로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거시경제 상황. 그게 결국에 이제 미국의 통화정책, 재정정책인 셈이고 두 번째는 ETF 플로우, 비트코인의 ETF 플로우인데 강해질 이유도 거기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그 하반기에 기준금리 관련해 가지고 뭐 인하는 안 할 것 같지만 재정정책을 완화적으로 쓸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한 가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서 악재가 비트코인 ETF에 막상 자금이 영 안 들어올 경우를 얘기했지만 호재 또한 본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흐름들이 되고 가장 큰 호재는 아무래도 지금 홍콩에서 ETF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많이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홍콩에서 ETF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상황. 무슨 말이냐면 홍콩 ETF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는 그거는 뭐 무슨 이유가 됐던 예를 들어 인근 그 같은 타임
라인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자금들이나 홍콩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중국 본토에 있는 자금이 들어온다거나 무슨 이유가 됐던 그 홍콩의 ETF가 커질 가능성, 거기에 자금 유입될 거, 요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가능한 어떤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이더리움의 승인은 시장에서 사실 기대를 뭐 거의 못했던 부분이었죠. 갑자기 내부 여론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하루 이틀 만에 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승인이 됐는데 뭐 조건부 승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품 설명서가 이제 S-1이 최종 승인이 돼야 되고 그다음 이제 스테이킹은 빼고 뭐 일부 기능들을 빼고 이제 그런 형태가 됐는데 이것을 정치적인 결정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죠. 지금 정치적이라는 거는 바이든 정부의 좀 크립토와 관련해 가지고 우호적인 제스처를 좀 취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고 또 조금 더 큰 관점에서의 정치적이라고 보면 중국에서 이더리움 ETF를 이미 먼저 홍콩에서 승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5월 달에 이거를 늦출 때가 아니라 이더리움 또한 같이 그러면은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보자라는 차원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ETF 승인한 건 잘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의 어떤 고민들이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을 아직 증권이냐 아니면 그냥 커머디티냐 요거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지금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커머디티라고 분류할 가능성이 제가 봐도 높긴 하지만 엄밀하게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그 디지털 에셋들에 대한 것들도 그 기준들을 다 따라가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판례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올해 중에 내년 중에 가장 좀 첨예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법안 중에 그 FIT 21 미국의 이제 그 혁신과 관련된 그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뭐 법안인데 여기에서 어떤 주요한 내용 또한 상품을 주로 다루는 CFTC와 또 증권들을 규제하는 SEC 여기 간의 업무 영역에 대한 내용들이 주요한 내용이거든요. 여기는 CFTC의 권한이 좀 많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인데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인 거죠. 결국 어디까지 상품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증권으로 보느냐. 그게 반쪽짜리 승인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지금 절차에 맞춰갖고 뭐 제가 볼 때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더리움 ETF 승인 자체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거래도 빨리 되게 하고 ETF를 빨리 여기서 정착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뭐 이 부분은 아예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블록체인이라는 건 블록을 생성하는 어떤 절차가 있는데 뭐 이것을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채굴이란 방식, proof of work라고 해서 연산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그 외 다수의 알트코인들은 이제 proof of stake라고 해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블락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 밸리데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스테이킹을 했을 때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ETF가 지금 이제 스테이킹 행위 자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그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증권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ETF에 편입된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인 거예요. 향후에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극단적으로 이 기간이 많이 길어지면 이더리움 체인은 도움이 안 좋죠. 왜냐하면 스테이킹 하는 수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예. 보안성 떨어뜨리고 비용도 증대시키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자체는 안 좋지만 이 상태가 오래 갈 거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테이킹과 관련된 어떤 결론이 뭐 너무 늦지 않은 시일 내에 날 것이다. 그러면 향후에는 ETF 편입되어 있는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에 관한 것도 결국에는 뭐 가능하게 바뀌지 않을까. 일단은 뭐 저는 낙관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스테이킹 안 하고라도 그러면 뭐 이렇게 하는 게 절름발이 아니냐라는 어떤 얘기들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았냐. 어쨌든 전통 금융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크립토 시장으로 어느 정도 유동성이 넘어올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 밸리데이터 입장에서는 지금 3%대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이 그 일드, 이 밸리데이터로서의 받는 보상 부분들이 연 한 3%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것 또한 뭐 무시할 수 없는 거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변동성이 워낙 큰 상품에서 3% 얻고 못 얻고가 마주 크리티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를 편입할 수 있는 비클로서 굉장히 매력은 분명히 ETF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게 뭐 그렇게 크리티컬할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결국 스테이킹과 관련된 이슈는 해소될 것이다. 일단은 이더리움이 지금 이제 ETF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상황에서 단기간에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다가 5월 달에 돼가지고 한번 놀랬지만 한 20% 올랐다가 지금 뭐 다시 좀 조정받았지만 지금 현재도 이더리움 썩히 재미는 없죠. 비트코인은 ETF 승인되기 전에 기대감에 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더리움 또한 이더리움으로 실질적인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면 ETF 플로우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확인이 되면 그리고 또 그게 의미 있다고 하면 가격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시장이 지금 많이 반응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이더리움 ETF 그 나와봤자 뭐 얼마나 들어올까? 비트코인에 10%나 들어올까? 20%나 들어올까? 요 정도가 지금 시장이 형성돼 있는 일반적인 기대인 것 같거든요. 물론 뭐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제가 주변에 보면서 느끼는 그 기대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게 이더리움 가격 자체에 큰 호재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거죠, 현재. 근데 막상 뚜껑을 열었는데 의외로 많이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지금 별로 이렇게 임팩트를 못 내고 있지만 홍콩 쪽의 이더리움에서도 또 많이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거기는 또 스테이킹과 관련한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진척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 수요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블랙락에서 솔라나 ETF를 준비한다라는 루머 같은 게 좀 들리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들어보면은 의외로 빠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많이 거론되고 있는 후보라는 것은 이제 솔라나라든지 도지코인, 뭐 리플 이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된다고 하면 이제 이더리움처럼 뭐 스테이킹이 안 된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조건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걸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게 오히려 도지코인일 것 같아요. 도지코인 똑같은 비트코인과 똑같은 채굴 방식이고 증권성에 관한 이슈가 없는 상태라서 또 상품성은 있고요. 결국 ETF에 상품화 된다라는 거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거래할 만한 건가. 왜냐하면 ETF라는 게 어쨌든 펀드란 상품인데 자산운용사에서 그 상품을 내려고 그러면은 히드 칠 만한 거여야지 내는 거거든요. 예, 냈을 때 자금이 많이 들어오겠다. 기대가 돼야지 되니까. 그래서 많이 거론되는 게 이제 솔라나, 도지, 그다음에 이제 뭐 리플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의외로 뭐 하반기 중에도 진척이 꽤나 있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좀 낙폭이 높은 알트코인들 중에 내러티브가 살아있는 코인들 그런 것들을 좀 주로 발굴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강세장은 올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게 시간의 문제이지 올해 하반기일지 내년일지 문제이지 알트코인이 다시 그 강하게 가는 흐름은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강세장으로 흘러갈 때는 내러티브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닷컴 버블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세상을 이렇게 많이 바꿨지만 인터넷 버블의 초기에는 실질적으로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 건 아니었고 바꿀 걸 기대할 때 폭발해 버린 거였거든요.
알트코인이 폭발하는 것들도 알트코인이 실제로 세상을 바꿔서가 아니라 알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라든지 미래 기대치들이 확 땡겨져 가지고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에 어떠한 영역들이 진짜 세상을 세게 바꿀 거다라는 그런 기대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좋겠다.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 어떤 게 좀 수혜를 받겠다. 이런 거를 좀 면밀하게 분석해서 지금 조정 시기에 좀 어찌 보면 이제 항상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약세장에서는 공부할 때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공부도 공부하면서 발굴해가지고 이제 편입을 해 나가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조정 어쨌든 좀 받은 상태니까. 이게 불과 몇 달 전에 3월 중순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피크였잖아요. 그때 알트코인도 강했거든요. 그때 편입한 사람들은 지금 많이 물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편입하지 않았던 분들한테는 지금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이 시기를. 사실은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위험 선호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포트폴리오는 너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1억, 1억이면은 뭐 전부 뭐 알트코인으로 다 채우겠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많이 보수적이다 하면 비트코인만을 사는 게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묻는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욕심을 부리고 싶은 사람들이 한다면은 매우 평균적인 포트를 한번 제시를 해보자면 비트코인을 절반 정도 담고 나머지를 알트코인을 좀 종류별로 채우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나머지 알트코인들을 어떤 거 사는 게 좋겠냐? 어쨌든 지금 블록체인이 만들고 있는 혁신적인 그 변화는 토커나이제이션이거든요. 그래서 토큰화 관련된 주요 인프라에 해당되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조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일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50% 중에서 아주 일부는 뭐 밈코인 같은 것도 좋은 것들을 발굴을 해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뭐 밈코인 어떤 걸 발굴하면 좋겠냐 그거는 다음에 오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뭐 일단은 크립토 씬에 들어왔다고 하면 적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깊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심리적으로 좀 그렇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우상향하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컨빅션이 있는 상태여야지 변동성을 이기기가 쉬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코인에 물려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컨빅션조차도 없다고 하면 오히려 전 비트코인에 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확신은 있으나 비트코인도 사고 알트코인도 샀는데 다 물렸다 하면 뭐 최악의 경우에 알트를 다 날리더라도 비트에서 커버가 될 거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잔뜩 알트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강세장은 올 것이다. 그러면 정말 형편없는 종목들이 아닌 이상 상당 부분 반등을 하고 수익 구간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전반적으로 그 요 부분에 있어서는 낙관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 프로젝트가 완전히 붕괴돼 가지고 사라지는 경우가 아니면은 대체로 그 강세장이 왔을 때 좀 그 커버가 되더라고요. 예. 그런 패턴들을 과거에 보여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별한 종목들 뭐 시총 100위권 이내에서 완전히 그냥 잘 안 돼 가지고 뭐 망해 가지고 여전히 그냥 덩치만 커 가지고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아닌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온 신규 프로젝트이고 전도 유망하고 뭐 제품을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액티비티들이 확인이 되고 이런 프로젝트라고 하면 가지고 계시면서 좀 요번에 올 강세장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물렸다고 무조건 손절하고 나면은 내가 다시 살라고 봤을 때는 가격은 저기 위에 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쉽게 손절하지 마라 어찌 보면. 왜냐하면 쉽게 손절을 하는 거는
타이트하게 갈 때는 진입 시점에 이미 손절 라인을 이미 정해놓고 가야 돼요. 트레이딩을 짧게 할 때. 근데 지금 뭐 여기서 50% 물렸다 뭐 이렇게 물린 상태라면은 오히려 지금 시점은 쉽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코인들에 대해서 이게 3년 뒤에, 2년 뒤에, 1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한번 자기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게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거라고 하면은 쉽게 손절하면 안 되죠. 예. 근데 미래가 없어 보인다 하면은 뭐 손절해야죠. 그때는 그런 종목으로 바꿔야죠.